이제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그 손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서 손에는 갓 끓인 미역국 냄비를 들고 등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2시간을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문도 활짝 열지 않고 틈 사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된다고. 이 세상에 자식 집에 아무 때나 오면 안 되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날 오순자 씨 64이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손은 진즉에 틀어졌고 무릎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쑤셨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 학원비를 댔고 그 무릎으로 버텨가며 아들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오순자 씨는 식당 주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음식을 조금 먹다 말고 우리 일찍 가야 해라고 했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게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런데 참는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지워가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확실했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들 옆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그 자기 주장이 시어머니를 향했을 때 오순자 씨는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신혼은 둘만의 시간이라고 어머님도 이해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명절 외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화도 줄였습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참고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며느리의 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순자 씨가 한 발 뒤로 가면 지연 씨는 그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미역국 냄비를 들고 아들 집 문 앞에 섰을 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본인 남편이라고,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고. 그 선을 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냄비는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미역국을 혼자 드셨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참기만 하면 지워지는 살. 오순자 씨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순자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랬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육수 냄비를 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엔 앞치마를 묶고
콩나물 다듬고 파를 썰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2시간 전에 혼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오순자 씨는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는 날 식당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 밥을 먹여야 했고 학원비를 내야 했고 전세 계약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게 오순자 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볼 때마다 아, 이래서 내가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도서관에서 늦게 귀가하는 날 오순자 씨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청소를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오순자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프면 참았습니다. 무릎이 붓는 날도 식당에 나갔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도 마스크 하나 쓰고 주방에 섰습니다. 병원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자신한테 쓰는 게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가족이 먼저인 삶. 민준이가 대학에 붙던 날 오순자 씨는 아들 방 앞에서 혼자 절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이마를 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이 아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취직하던 날도 그랬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오순자 씨 평생 상상도 못한 회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파하고 혼자 소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거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후로 민준이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오순자 씨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화를 하면 나중에 다시 한다고만 했습니다. 명절에 오면 두어 시간 있다 갔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라도 사들고 가면 지연 씨는 고맙다는 말보다 다음엔 미리 좀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웃었습니다. 웃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말하면 괜히 민준이 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이라고 혼자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오순자 씨의 하루는 전과 똑같이 새벽 4시 반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새벽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어도 눈 뜨면 아들 생각이 나서 버텼는데 이제는 눈을 떠도 어디에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걸 오순자 씨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그 감각.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순자 씨는 그게 맞는 말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깊어지던 시절, 며느리 지연 씨에게 임신 소식이 왔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오순자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겠지. 손주가 생기면 며느리도 마음이 열리겠지. 할머니가 되면 내 자리가 생기겠지. 그런 기대가 조심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기 베넷 저고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지만 혼자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미역을 한 박스 샀습니다. 좋은 거로 산후에 먹일 미역국을 끓이려고. 그런데 이틀 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친정 어머니가 들어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다며 미리 말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뒤에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들어와서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딸 낳은 어머니는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됩니다. 아들 낳은 어머니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 오순자 씨는 그 생각을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 어머니가 더 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그게 맞는 거 아닐까?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데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불고기도 하고 깍두기도 담그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습니다. 임신 중엔 잘 먹어야 한다고, 튼튼한 걸 먹여야 한다고. 그런데 지연 씨는 문 앞에서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현관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오는 버스 안에서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미 눈물도 어디 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에요. 사진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민준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는 지연 씨 닮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을 며느리 친정 쪽에서 지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상의 없이. 오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에게 이름 짓는데 엄마 의견은 왜 안 물어봤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임신 중에도 힘들었잖아. 괜히 긁어서 뭐해? 엄마가 좀 참아. 오순자 씨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남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나한테 참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럼 지금까지 안 참은 게 뭐가 있었나? 50평생 나는 뭘 참지 않았나?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금방 눌러버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시어머니답게 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오순자 씨는 그날 밤에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손주 얼굴은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 어머니와 한다고 했습니다. 오순자 씨가 오겠다고 해도 나중에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자 씨는 아파트 놀이터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손주가 유모차 안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고 통통한 다리가. 오순자 씨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주입니다. 내 아들이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기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오순자 씨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그날도 대답 없이 새벽을 맞았습니다. 오순자 씨의 외로움은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그런데 그 외로움이 끝날 것 같지 않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것도 오순자 씨가 아닌 민준이한테서. 엄마,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봐주십시오. 다음 챕터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연 씨의 친정 어머니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 한쪽 팔이 말을 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지방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려면 몇 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재활도 필요했습니다. 지연 씨는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생후 5달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낮에도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연 씨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집안일은 쌓여갔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는 버텼습니다. 처음엔 버텼습니다.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자기 사정이 있었습니다. 친정 언니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산후 도우미를 부르려 했지만 당장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새벽 2시에 울기 시작해서 4시까지 그쳤다 울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연 씨는 안고 달래고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또 달래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아이를 안은 채로. 그 순간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오순자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르기 직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려보낸 것. 산후조리는 친정 엄마랑 한다고 선을 그은 것.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된다고 말한 것. 그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울먹임이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팔 안에서 또 울고 있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금방 갈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순자 씨는 그날 새벽에 가방을 쌌습니다. 3시간 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 씨 얼굴은 뼈가 드러날 것처럼 헬쑥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팔 안에서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오순자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품에서 처음엔 더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자 씨가 등을 두드리며 낮게 흥얼거리자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 오랜 손길이 아이한테도 전해졌던 걸까요? 몇 분 만에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아이를 눕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지연 씨한테 먹으라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서운한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함인지 미안함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눈물이. 오순자 씨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핀잔 한마디가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자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냥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냥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라고 밀어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밥 한 술보다 더 오래 목에 걸렸습니다. 오순자 씨는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연 씨는 처음으로 오순자 씨를 제대로 봤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아이 분유를 데우는 사람이 오순자 씨였습니다. 낮에 아이가 칭얼거리면 달래는 사람이 오순자 씨였습니다. 지연 씨가 쓰러지듯 낮잠을 자는 동안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는 사람이 오순자 씨였습니다. 단 한 번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동안 서운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게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따지면 그 사람한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맞서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전부 무너집니다. 그게 더 힘든 법입니다. 지연 씨는 어느 날 저녁 오순자 씨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그동안 많이 잘못했어요. 오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런 거지. 그 한마디가 진심이었습니다.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지연 씨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오순자 씨가 돌아간 뒤 지연 씨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했던 것 같다고. 민준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민준이 없이. 오순자 씨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렸고 오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안아보세요. 오순자 씨는 천천히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두 팔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오순자 씨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연 씨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놀이터에서 유모차를 멀리서 바라봤다는 말을 나중에 민준이에게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했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순자 씨가 돌아간 뒤 며칠 후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민준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오순자 씨가 붙인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과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 앞으로 넣어둔 거야. 식당 팔고 모은 거. 내 엄마 오래 있을 때 쓰라고 냄비 살 돈도 아끼면서 모은 거. 별건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서. 민준이는 통장 잔액을 받습니다. 오순자 씨가 평생 식당 일로 벌고 한 푼도 자기 자신한테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 한 장 한 장에 새벽 4시 반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통장을 들고 오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오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민준이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해. 오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밥이나 잘 먹고 다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순자 씨의 집에는 그 뒤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오순자 씨는 미리 반찬을 준비해 둡니다. 문이 열리면 아이가 제일 먼저 할머니! 하고 달려옵니다. 오순자 씨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순간 하나면 됐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순자 씨처럼 사신 분이 계실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참고 물러서고 그래도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기다리셨을 분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의 존엄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순자 씨는 끝에 가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삶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내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 행복이 있어야 가족도 있다는 것을, 자식을 위한 삶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위한 삶도 아름답습니다. 두 가지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순자 씨처럼 묵묵히 버텨오신 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당신 자신한테 잘해주십시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아하는 거 하시고, 오랫동안 못한 것을 오늘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